안녕하세요. 대한민국 최고의 방송 스픽스 최고의 프로그램 역전의 용사들 시간이 돌아왔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이렇게 소란스럽게 시작하는 걸 보니 이 패널들도 보통이 아니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정말 좋아하는 그 큰 목소리의 주인공입니다. 누굴까요? 네, 성남 김지호 대변인님. 성남 출신 민주당 대변인 김지호입니다. 반갑습니다. 대변인님이 좀 가볍다 이런 느낌 안 듭니까? 원래 가벼워요. 무거우면 큰일 납니다. 네, 이게 농담이 됐다 이렇게 재치 있게 잘 받아주셔서 감사하고요. 또 이제 흥분하면 이 사람을 빼놓을 수 없습니다. 장영진 기자님, 어서 오십시오. 왜 또 내가 흥분이에요? 아니, 여기 들어오기 전부터 막 흥분해 있더만. 아니, 요새 모 장관님 때문에 내가 열받아가지고 아이고. 검사들을 좀 이렇게 그렇게 제대로 통제가 안 되는지 모르겠어요. 네, 통제가 안 되시면 뭐 그만두시든가. 네, 모 장관님 제가 좋아하는 분입니다. 비난은 삼가해 주십시오. 그렇지만 또 말할 거 있으면 해야 되겠습니다. 좀 이따가 좀 자세하게 왜 그런지 설명 들어보고요. 옆에 또 강지호 이분뉴스 기자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강 기자님 머리를 이상하게 자른 것 같아요. 이게 항상 머리 올리고 왔다가 오늘은 좀 늦게 일어나가지고 올리지 못하고 원래 그 머리 스타일로 나왔습니다. 그래요? 네, 제가 더 이상 말은 하지 않겠습니다. 제가 요즘 젊은 그 청년 남성들의 이 스타일을 제가 이해를 잘 못해가지고 요즘 이런 스타일도 약간 많더라고요. 앞머리를 내리는 스타일이 좀 우리 옛날에 이게 무슨 호섭이 머리라고 되게 싫어했던 머리인데 연고 머리 이런 게 있어요. 예, 요새는 이게 더 유행이더라고요. 제 주변에서는 머리 올리고 오면 나이 들어 보인다고 머리 내리라고 하는 친구가 오히려 많더라고요. 맞아, 요즘에 이렇게 그러니까. 잘생긴 꼬미남들은 다 이렇게 눈썹 있는 데까지 머리를 다 내리는데. 뱅 스타일이라고 하면 안 됩니까? 뱅. 그러면 저는 머리를 올리고 와야겠습니다. 아니, 본인이 썩 동안은 아니에요. 그냥 그렇죠. 그냥 알아서 하세요. 네, 또 한번 화기애애하게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오늘 또 아이고 이럴 줄 알았지만 정말 또 이게 실제로 드러나니까 좀 황당무계합니다. 검찰에서요, 이 페트 사건, 일명 나루의 빠루 사건에 대해서 항소를 포기한다. 이런 의견을 밝혔습니다. 이 남부지검에서 나온 입장인데요. 우리가 지금 생각하기에 좀 아쉽다. 선고형을 들여다보면. 그러나 법원에서 충분히 이 사람들이 잘못했다고 인정해 줬으니까 그래 우리는 포기합니다. 이 내용이더라고요. 김지호 대변인이. 저는 한동훈 전 대표의 반응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어머나. 아니 지난번 항소 포기 때는 그냥 10시부터 새벽까지 검찰은 죽었습니다 하면서 그냥 게시물을 막 몇 개를 올렸는지 모르겠어요. 아니 이번 상 본인하고 전혀 상관없는 것도 아니에요. 나경원 의원이 한동훈이 법무부 장관 시절에 공소를 취소해달라 청탁까지 한 걸 본인이 온 국민 앞에 공개하지 않았습니까? 네. 그런데 항소를 포기했다? 네. 한동훈이가 가만히 있으면 안 되죠. 그리고 전 나경원 의원이 가만히 있으면 안 될 것 같은데. 16명의 검사장들 그리고 49명의 2%에서 서식하는 그 프로 댓글로 정치검사들 서식하는. 글을 써야죠. 네. 49개를 바로 써야죠. 안 그렇습니까? 네. 지금 기다리고 있습니다. 저는. 근데 안 쓸 것 같은데? 왜 안 씁니까? 전 당장 지금 안면 검사라는 그분의 반응이 상당히 궁금합니다. 이분이 지금 며칠 전부터 거의 한 달 내내 관련된 글을 계속 올렸어요. 그래요? 예, 그랬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얼마나 앞으로 계속 쓸지 좀 지켜보겠습니다. 아니 18명은 항소 포기 과정을 밝혀라 어쩌라 하면서 난리를 치고 그중에 2명은 나 그만둔다 그러고 막 나가기까지 하고 이제 이런 상황이었는데 이번에 몇 명이나 나간지 한번 보죠. 나갈까요? 안 나가면 이거야말로 진짜 저는 이게 징계감이라고 봐요. 왜냐하면 똑같은 항소 포기인데 뭐는 항명하고 뭐든 항명 안 한다. 이건 정치적으로 이미 자신들이 편향이 돼 있다는 스스로 입증하는 거예요. 따라서 이거는 거기에 대한 공무원의 중립성 위반으로 나가든가 쫓겨나든가 둘 중에 해야죠. 노만석 대행은 그거 무슨 엄청난 일이 벌어진 것처럼 난리를 치면서 박수 받고 나갔잖아요. 근데 실질적으로 중앙지검장도 그러면서 그만뒀고. 그런데 내가 제일 황당했던 거는 이 항소 포기도 웃기지만 김건희 씨가 그렇게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한테 문자로 막 지시하고 난리를 쳤는데 그거야말로 진짜 자기네들이 황당무계하다 그러면서 부끄러워하고 여기서 뭔가 의견을 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거기에 대해서 말하는 사람 한 명도 내가 지금 본 적이 없어요. 그런데 이번에 남부지검의 항소 포기까지 나오니 와 너무 이해가 안 간다는 겁니다. 자, 오늘 읽어드리겠습니다. 대검찰청 대변인실에서 알려드립니다. 서울 남부지검은 오늘 패스트트랙 관련 자유한국당의 국회법 위반 등 사건 1심 판결과 관련해서 수사팀, 공판팀 및 대검찰청과 심도 있는 검토와 논의를 거쳐 피고인들 전원에 대해서 항소를 제기하지 않기로 결정했습니다. 피고인들 전원에 대해서 항소를 제기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법원이 판결문에 명시한 바와 같이 피고인들의 범행은 폭력 등 불법적인 수단으로 입법 활동을 방해하는 행위로서 그 자체로 정당성을 인정받기 어렵고 죄책이 가볍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일부 피고인들에 대하여 검찰의 구형 대비 기준에 미치지 못한 형이 선고된 것에 대해서는 아쉬운 점이 없지 않다. 그러나 범행 전반에 대해 유죄가 선고되었고 피고인들의 범행 동기가 사적 이익 추구에 있지는 않은 점에 더하여 사건 발생일로부터 6년 가까이 장기화된 분쟁을 최소화할 필요가 있다고 보이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항소를 제기하지 않기로 결정했습니다. 이거는 결국은 피고인들도 항소 안 할 거 뻔하다. 우리도 안 하겠다. 끝내자. 1심에서 끝. 이제 이 얘기 아니겠습니까? 아니 왜 피고인들의 사적 이익 아닙니까? 이 사람들이 왜 어떤 사건에 대해서 이 난리를 쳤는지 기억하시죠? 네. 네, 이게 그때 그 공수처라든지 사법개혁과 관련된 내용들이었어요. 그러니까 사법개혁이나 공수처 관련해가지고 검찰이나 여기 지금 당장 나경원이니 황교안이니 송원석이니 이런 분들 다 법조인들이잖아요. 자신들의 이해가 직접 관련이 돼 있는 거예요. 왜 사적 이익이 아닙니까? 그렇죠. 그리고요, 원래 구형량의 3분의 1 선에서 이 상소를 제기할 것인가 말 것인가를 결정합니다. 지난번 대장동 사건 같은 경우에는 피고인들에게 구형보다 무거운 형이 선고가 됐어요. 가벼운 경우에도 2분의 1 이상이 선고가 됐습니다. 그런데 이번 같은 경우에는 지나치게 가벼울 정도입니다. 이거 당장 황교안만 해도 징역 1년 6개월을 구형을 했는데 이게 항소 기준으로 따지자면은 징역 6개월 이상. 그러니까 만약에 집행유예가 선고가 안 되면은 이 집행유예 선고가 안 되면은 이거는 항소를 해야 맞거든요. 나경원도 마찬가지, 이만희, 김정재, 송원석, 윤한홍까지 다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다 벌금형 200만 원, 300만 원, 400만 원. 아니 이거를 가지고서는 무슨 말도 안 이렇게 하면 이것조차도 항소를 안 했다는 거는 말 그대로 검찰이 매기겠다는 거예요. 사실 이재명 정부를 매긴다. 솔직히 더 정확하게 말하자면은 우리 정성호 법무부 장관한테 메롱 하는 거랑 똑같아요 지금. 아니 근데 지금 보니까 나경원 의원은 항소했다네요. 다시 판단받겠다. 제가 어제 그렇게 외쳤는데 나경원 의원님 항소하십시오 그랬는데 다시 판단받겠다. 팩트 1심 판결난 항소한다. 이렇게 지금 의견이 나왔네요. 곽상도 의원도 네. 항소를 한다고 하고요. 저는 사실은 이 노영희 변호사님이 읽어주신 이 공지문부터 너무나 편파적이다. 왜냐하면 지난번 대장동 관련해서 항소 포기했을 때는 이런 공지조차 없었어요. 맞아요. 이걸 누가 예고했는지 아십니까? 한동훈이 2시간 전부터 야 이거 항소 포기할지 모릅니다. 항소 포기하나요? 중계방송 하더니 12시 넘으니까 대한민국 검찰은 죽었습니다. 네, 맞아요. 아니 그때는 왜 이런 친절한 설명이 없었죠? 이 배경에 대한 설명이 없었죠? 그러니까 강백신 검사가 뭐라 그랬습니까? 법무부 장관이 직접 지시를 해서 우리는 만장일치로 반대했는데 법무부가 사건 지휘를 해서 이 사건이 이렇게 항소 포기가 됐다. 허위 사실을 유포하지 않았습니까? 네. 저는 이 오늘의 공지문만 봐도 이 검찰이 얼마나 정치적으로 편향되고 정말 편파적으로 운영되고 있고 정치질을 마음껏 하고 있다. 대통령이 순방 갔다 와서 눈이 시퍼렇게 떠 있는데 이 자들이 아주 대통령을 핫바지로 알고 있다. 저는 이거 정말 용서할 수 없다는 생각이 듭니다. 대통령을 그렇게 보는 이유는 검사들이 대통령을 이렇게 얕잡아 보는 이유는 장관이 무력하기 때문에 그래요. 장관이 무서워봐요. 대통령이 당연히 무섭지. 근데 장관이 영 이거 뭐 핫바지 같으니까 말 그대로 핫바지 같으니까 그러니까 대통령도 우습게 보이는 거예요. 남들 볼 때는 친명이니 친명 원존이 7인해 어쩌고 이러니까 엄청 가까운 사람인 줄 알거든요. 정성우의 입장이 바로 이재명의 입장인 것처럼 그렇게 보는 사람들도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정성우 장관이 지금 뭐 검찰 장악하는 거 보세요. 이게 장악인지 뭔지 이게 웃기는 짓을 하니까 검찰이 볼 때는 얼마나 가짜나 보이겠습니까? 그러니까 개기는 겁니다. 무서우면 절대 개기지 못해요, 검찰이. 안 무섭거든. 그러니까 개기는 거예요.
그리고 이게 또 표면적으로 보면 아 이거 중립을 지키고 있구나 이렇게 사람들 생각할 수도 있을 것 같거든요. 왜 그러냐면 그 사건 개개인의 그 대장동과 이 패스트트랙 사건 자체를 세세하게 모르는 사람 같은 경우 여기도 항소 포기했으니까 이것도 항소 포기하는구나. 그러니까 약간 밸런스를 맞추는 게 아닌가. 이런 거를 또 노리고 검사가 네. 한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 거 노리면서 뭐 여기도 포기했으니까 저기도 포기해야지 이런 식으로. 그런데 사실 내용을 따지고 보면 대단히 편파적이고 이번 거야말로 항소했어야 되는 거죠. 그렇죠. 자, 서울 남부지검이 이 패트 관련 1심 판결에 대한 항소를 포기한 것에 대해서 민주당 여당 의원들이 문제점을 지적했습니다. 이번 항소 포기는 대검 예규를 위반한 것입니다. 지난번 항소 포기는 대검 예규를 위반한 게 아니었습니다. 이거 여러분들 헷갈리지 마시고요. 자, 어쨌든 이번 항소 포기는 대검 예규를 위반한 것이다. 항소 기준에 대한 대검 예규 14조 1항 제1호에 따르면 형 종이 달라진 경우, 즉 예를 들면 실형을 구형했는데 이렇게 벌금형이 나온 거를 종이 다르다 그러거든요. 종류가 다르다 이거잖아요. 형의 종류가 달라진 경우 항소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항소를 하지 않는 것은 그 자체로 이걸 위반한 것이다. 또한 나경원 의원에 대하여 해당 사건의 범죄 행위 외에 현재까지 법사위에서 지속적으로 자행되고 있는 국회법 위반 행위가 양형에 반영되지 않았기 때문에 항소를 했어야 되는 사안이다. 한편 피고인들의 범행 동기에 사적 이익 추구가 없었다는 주장은 국회법 위반 자체가 국가적 법익 침해와 공적 영역의 문제라는 점을 이해하지 못한 데 따른 오판이다. 이거 되게 정확한 말인데요. 장기화된 분쟁을 최소화할 필요가 있다는 점도 일반 국민의 눈높이에서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궤변이다. 권력자들의 버티기 전략과 시간 끌기 전략을 검찰이 정식으로 인정해준 후한무치한 결정이다. 야, 법사위 여당위원 일동이 쓰신 건데 누가 썼나요? 너무 잘 썼는데요. 아니 근데요. 잘 생각해 보면 법안이 마음에 안 든다고 해서 국회의원이라고 해서 국회의원가에 쳐들어가서 팩스를 때려 부시고 네. 법안을 찢어버린 게 그게 국회의원이 할 짓입니까? 그러니까요. 아니 국회의원은 그런 짓 해도 되는 거예요? 그럼 막 국민의힘 당사 가서 막 때려 부시고 법안 찢어버려도 되는 거예요? 저는 이 부분 관련해서는 법치주의에 도저히 있을 수 없는 일인데 어떻게 해서 검찰과 사법부 나경원 의원의 남편이 지법원장이 아니라면 사법부에서 이런 판결 나올 수가 있어요? 네. 전 도저히 상상할 수도 없고요. 이런 법치주의에 역행하는 이런 사법부와 검찰의 행태 강력히 규탄해야 된다. 그리고 공직에 계신 분이 정말 이 민주정부가 어렵게 들어섰으면 네. 제가 누구라고 얘기는 못하겠지만 본인의 숙명이 있는 거예요. 좋은 자리에 가서 뭐 호의호식하라 그런 게 아니라 민주정부에 정말 어려운 자리에 갔으면 쳐낼 사람은 쳐내고 가야지. 이걸 안 쳐내니까 다 같이 이게 지금 민주정부 전체 그다음에 정당인들 전체가 자괴감이 드는 거 아니겠습니까? 언제까지 이 검사 제가 지난 3년간 이 검사들의 행패를 보면서 발을 동동 굴렸는데 정권 교체가 됐는데도 이자들이 댓글 쓰고 이자들이 2%에서 글 쓸 때마다 조중동에서 뭐 그냥 선량한 검사들이 정의로운 검사들이 글 쓴 것처럼 우리가 봐야 됩니까? 그러니까요. 왜 저기 이름을 말씀 못하고 그러세요? 정성호라고 말씀을 하세요. 이분이 정치하시는 분이에요. 왜 그러세요? 근데 저는 정성호 장관한테 꼭 드리고 싶은 말씀이 저는 이분이 안 당해봐서 그렇다고 생각이 들어요. 서울대 출신의 사법시험도 보니까 좀 일찍 되신 편이잖아요. 그러시니까 검사들한테 안 당해보신 거야. 검사한테 당하면은 이렇게 안 되죠. 안 당해봤으니까 이렇게 좀 헐렐레 하는 겁니다. 그리고 안 당해봤으니까 검사들이 구워 삶을 수 있는 거예요. 오늘 그 검찰의 이 발표문을 보세요. 이게 사실 아전인수의 정말 진수 아니겠습니까? 모든 상황이든 하여튼 모든 상황을 자신한테 유리한 방향으로 해석을 해가지고 자신들의 의도대로 결론을 이끌어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이게 이제 검찰의 대표적인 모습이 정치 검사들이 진술을 본 것 같아요. 근데 이거를 장관이 계속 이거 뭐 두 눈 뜬 그 시각장애인도 아니고 말이야. 이런 식으로 하면은 본인은 뭐 편하게 장관 생활을 하실지 모르겠지만 이게 모든 국민들이 힘들어집니다. 특히 지지자들 얼마나 맥 빠지겠어요, 이거. 맞습니다. 자, 아까 그 나경원 의원의 그 페이스북 한번 좀 다시 올려주시면 좋겠는데, 우리 PD님. 나경원 의원이 이렇게 말했네요. 패트 1심 판결에 항소한다. 2019년 이 사건은 애초에 기소되지 않았어야 됐을 사건이다. 민주당의 일방적 반헌법적 의회 폭거에 대한 제1야당의 소극적 정치행위? 소극적 정치행위라고요, 이 행위가? 와, 어쨌든 이 소극적 정치행위를 사법에 고발한 정치의 사법 예속이 비극이었다.
결국 기소 자체가 소수당의 정당한 정치적 저항을 완전히 위축시키고 민주당 의회 독재 문을 활짝 열어주는 계기가 되었다. 야, 누가 자유한국당을 소수정당이라고 그러고 그 당시에 막 700 의원을 감금하고 막 폭력을 행사한 것을 소극적 행위라고 합니까? 어쨌든 이번 판결은 형식적 법치에 그쳤을 뿐 실질적 법치가 전혀 보장되지 않은 판결이라서 역사가 국민께서 평가할 것이라고 믿고 다시 판단받겠다. 민주당의 다수결 독재, 의회 폭진 만행을 반드시 막아내겠다. 오, 자, 한번 결론을 예상해 보죠. 이 항소심 어떻게 되겠습니까? 글쎄요. 제가 볼 때는 그 항소심은 기각될 것 같습니다. 이게 검찰은 항소 안 하고 피고인만 항소하면 피고인이 1심 때 선고받은 형 이상으로는 나올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요. 손해볼 거 없으니까 저렇게 한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검찰이 안 한다는 걸 확인하고 난 다음에 딱 저게 나왔다는 게 제일 나쁜 거예요, 사실은. 그러니까 저게 다 이게 이런 걸 보고 우리가 법 기술이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예, 그 사법 카르텔이라고 하기도 하고 우리가 법조 귀족이라고 얘기도 하는데 그런 사람들이 딱 쓸 수 있는 장난질이었다. 뭐 생각이 드네요. 저도 이거를 보고 맞지 않는 주먹을 계속 날리고 있다. 섀도우 복싱을 하고 있다. 어차피 항소가 기각이 될 걸 알고 있기 때문에 그렇죠. 저기 페이스북으로 강력하게 주장을 하는 겁니다. 저게 나경원 의원이 지금 뭐 어디 뭐 서울시장인지 뭐 이런 데 나가시려고 지금 하는 모양인데 네, 서울시장 나온다고. 예, 저걸로 한번 선거운동을 좀 세게 한번 해보겠다 이런 의도도 있는 것 같아요. 그렇죠. 사실은 내년 서울시장 선거일 때까지 결론이 안 날 수도 있고 그러면 이제 자기는 이제 투사가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럼요. 아니 근데 사실은 나경원 의원이 그 한동훈 전 법무부 장관한테 공소시효 청탁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게 남아 있었으면 죽었다 깨도 서울시장 나가기는 좀 무리였습니다. 그리고 이 상황이 제가 봤을 때는 나경원 의원에게는 거의 뭐 날개를 달아준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고 정말 개인적으로도 부담이 컸을 텐데 야, 검찰이 이렇게 법원이 일단 1차적으로 풀어줬고 검찰이 날개를 달아준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정말 참담한 기분이 듭니다. 네, 국민의힘에서는 1심 판결이 나왔을 때 정당한 저항권을 행사하겠다, 항소하겠다라고 얘기했었는데 지금 나경원 의원만 항소한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사실은 검찰이 항소 안 한다고 했기 때문에 무조건 자기네들이 그동안 잘했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은 항소를 해야 됩니다. 이점의 문제이고 나쁘게 하나도 없어요. 잘 되면 오히려 감형 받는 것이고 잘 안 돼도 그냥 항소 포기, 그러니까 항소 기각 이거밖에 뭐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야, 진짜 머리들 너무 좋습니다. 네. 여러분들 항상 아시겠지만 유전무죄, 무전유죄, 유권무죄, 무권유죄 이게 지금 판치는 세상이 되면 안 된다. 특히 검찰의 선별적 항소 제기와 선택적 분노 여기에 대해서는 정말 할 말이 없다.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두 번째 주제 가겠습니다. 윤석열 씨 재판에 다녀왔어요. 오늘 또 우리 강지호 기자가. 네. 지금 보니까 강지호 기자, 우리 김지호 대변인. 이름이 똑같네요. 지호란 이름이 좋은가 본데요? 좋은 거. 그럼요. 유재석 아들도 지호예요. 그래요? 유지호예요? 네. 지호가 안 좋을 수도 있습니다. 왜요? 조지호 경찰청장이. 그래서 제가 맨 처음에는 조치호인 줄 알았어요. 아니 기자님, 뭐 갑자기 이 순간에 조지호를 기억해내시니까 몸도 아픈 분인데. 야, 살아있네 우리. 슬픈 이름입니다, 조지호는. 살아있어요 우리 또 기자님. 진짜 내가 너무 어지러운데요. 어쨌든 중요한 거는 그게 아니죠. 어떤 식으로든지 결론이 이제 나와보면 좋을 것 같긴 한데 우리 초링님? 예, 그 좋은 머릿속을 노변이 읽어내고 있네. 노변이 더 똑똑하네. 이런 거 너무 좋습니다. 아주 부끄럽네요. 어쨌든 오늘 윤석열 재판 오늘 사실 들어갔다 오셨는데 지기현 부장이 좀 달라졌더라고요. 네, 맞습니다. 이 지기현 부장이 약간 다른 점이 뭐가 있었냐면 오늘 방청객석에서 사람들이 다 일어섰어요. 윤석열 지지자들이. 윤석열 들어오니까? 예, 윤석열이 들어오니까. 그러니까 전에 불미스러운 일이 있었으니까 절대 일어나면 안 된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근데 이렇게만 단편적으로 보면 지기현이 변했구나라고 느낄 수 있겠지만 사실은 이렇게 재판을 개판으로 만든 사람이 누구냐? 바로 지기현 판사 본인입니다. 그렇죠. 강아지도 이 훈련을 할 때 사람 무는 강아지들 같은 경우에는 이게 심각해지면 안락사까지 가야 되거든요. 사실 이거 방청객들 과연 고칠 수 있겠느냐. 저는 안락사 이전까지는 쉽지 않을 것 같다는 생각이 좀 강하게 말하긴 했는데.
이제 안락사역이 나오니까 좀 불편하네요. 근데 어쨌든 지기현 부장판사가 지난번에 그런 일도 있고 그러니 이러면 안 됩니다 또 얘기했고 탄원서를 쓴 방청객에게 미안하다 사과도 했더라고요. 그러니까 여전히 뭔지 모르십니까? 김재원이 전혀 모르는 얼굴인데? 이 사람 진짜 뭐를 따라하는지 모르겠어. 기본적으로 아니, 진짜 뭐 욕 먹으려고 정말 뭐 용을 쓰는 건지. 아니 도대체 제가 사실은 최근에 뭐 이제 이 정치권에 있는 사람이 아니고 일반인 분들 좀 이렇게 평균적인 분들은 몇몇하고 대화를 했는데 도대체 민주당은 뭐 하는 거냐 물어보더라고요. 아니 지금 내란이 일어난 지 1년이 지났고 이게 뭐 아직도 저자들이 저러고 잘났다고 떠들고 다니는데 뭐 정권이 바뀌어도 달라진 게 없다고 얘기하니까 제가 할 말이 없더라고요. 지기현 부장 재판에서 오늘 왜 저 사과 얘기가 왜 나왔느냐면 지난번에 윤석열 지지하는 어떤 사람이 윤석열 씨하고 막 인사도 하면서 사진을 찍었는데 거기에 이제 그 다른 방청객이 같이 찍힌 거예요. 그러니까는 그 방청객이 지기현 재판부에다 탄원서를 내면서 이런 일이 있으면 안 되지 않겠습니까?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지기현 부장이 미안하다. 지난번에 그런 일도 있었었는데 내가 사과하겠다. 이런 얘기를 좀 한 거거든요. 한번 들어보죠. 법정 내에서 이제 어떤 분을 사진을 촬영해 가지고 그분에 대해서 뭔가 SNS 그런 데다가 이렇게 올렸나 봐요. 법정 안에서 사진 촬영이나 영상 촬영은 허가 없이는 되지 않습니다. 일단 그 탄원서 제출하신 분께 저 재판장으로서 다시 한번 법정 질서 유지를 제대로 못한 점 사과를 드리고 이후에는 그런 일이 없도록 재판부에서 더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이게 생각나네요. 지기현의 유흥업소 사진. 지기현 부장님 정말 사과를 잘하시네요. 제가 볼 때 이분 저 기조의 변화가 있는 게 아니에요. 이분은 뭐 문제 제기가 있으면은 아이고 내가 미안해요 이러고 넘어가는데 아주 좀 능숙한 사람입니다. 그럼 사모님하고 부부싸움 안 하겠네. 져주는 남자. 네. 그렇게 되네. 집에 가서는 어떻게 할지 모르죠. 또 그러네. 밖에 나가서 그러고 집에 가서는 또 안 그럴지 모릅니다. 저는 다를 수도 있는데 아무튼 기조는 전혀 변경이 없는 거다. 우리가 볼 때는 질서 유지를 못해서 사과를 한다라고 하지만 이 질서 유지가 진짜 우리가 생각하는 질서 유지인지 또 다른 의미인지 현재로서는 불명확하고요. 오히려 볼 때는 이 사람이 툭하면 그냥 문제가 좀 제기될 것 같으면 사과하고 그냥 대충 넘어가자 이런 분위기가 계속 이어졌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또 제가 좀 그렇게 생각했던 이유는 윤석열 씨가 내가 한 말 해도 되냐 한 말씀 드려도 되냐 그랬는데 하지 마세요 이랬잖아요 단호하게. 네, 그런데 결국에는 했습니다. 제가 당부 말씀 드리겠다. 제가 나가면 정숙 유지 부탁드린다라고 방청객에게 했거든요. 사실 요즘에 언론사라든지 기사라든지 이런 데에서 워낙 이 재판부 소송지휘 못한다라고 소문이 다 나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윤석열 입장에서도 방청객에 있는 사람이 일어서고 막 박수치고 이런 모습이 본인한테 유리하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이제 정숙을 부탁드린다고 하는 건데 제가 이렇게 중계재판 말고 새로운 걸 하나 가지고 왔습니다. 뭐요? 이 오후에 재판이 끝나고 나가잖아요. 방청객도 나가고 특검도 같이 나가잖아요. 네. 그러면 방청객과 특검이 같이 만나게 됩니다. 근데 특검에 나가는 도중에 방청객이 뭐라고 하는지 알아요? 미친 것들이라고 합니다. 근데 딱 지층에서 앞에서 하는 것이 아니라 일부러 크게 들리게 말을 해요. 왜냐하면 본인이 따로 처벌을 받을 수 있으니까 나 너한테 하는 건 아닌 건데 미친 것들이라고 얘기하고 그리고 요즘에 중계재판 때문에 압박을 많이 받는데 특검 너네도 압박 받아봐야 돼. 이런 얘기를 합니다. 특검한테. 그렇군요. 자, 한번 들어보죠. 어쨌든 윤석열 씨. 재판장님. 예. 저 때문에 오신 분들한테 제가 예. 당부 말씀을 한 말씀 좀 드려도 되겠습니까? 아니요, 피고인께서 뭐 그런 말씀하시는 거는 적절하지가 않은 것 제가 같습니다. 나가면서는 좀 법정의 정숙과 이런 경건함을 유지해 달라고 부탁을 드렸는데 예. 할 말 다 했네 결국에. 그렇죠. 할 말 다 한 거죠. 자기가 말을 하면은 방청객들이 듣나 보네요. 부장판사가 말하면 안 듣고. 그러니까 여기서 사실 저게 오히려 보면은 어떤 면에서 보면 법정 질서를 극히 위반한 겁니다. 이거는 재판장이 법정 질서를 유지할 권한이 있는 거고 책임이 있는데 거기에 피고인이 제가 얘기 한 말씀 하겠습니다. 제 얘기는 들을 거예요. 이거 뭐 하자는 겁니까 피고인이. 근데 표정 보세요. 아까 그 첫 번째 두 번째 사진 한번 보여주면 막 되게 뿌듯해하는 얼굴 표정. 그런 게 좀 있습니다. 저 표정 말고
막 약간 웃음을 머금으면서 저 보세요. 와, 역시 너네들은 나를 인정해 주는구나 이런 표정인 것 같은데. 저 모습을 보니까 그냥 팬티 입고 구치소에서 그냥 투쟁하기가 좋았던 것 같습니다. 그러네 진짜. 자꾸 저거 보니까 더 속 우라같이 매고. 네. 그리고 본인 주제를 알아야죠. 맞습니다. 본인 지금 옛날로 치면 대역죄 저지르고 지금 국가 반역을 저질러갖고 재판받고 있고 본인만 재판받습니까? 지금 배우자가 한 일도 뭐 이게 진짜 파도 계속 나오고 있잖아. 그럼 뭐 반성을 하고 성찰을 해야 되는데 네. 아이고 참 진짜 아직도 본인이 대통령인 줄 알고 행동하고 보면 있습니다. 우리나라 법원 특히 판사들이 이게 정말 좀 우리 민주 시민들 좀 자꾸 이렇게 자극을 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직접 법정에 나타나고 서초동에 와가지고 문제 제기를 하고 시비를 걸고 소란을 피우면은 거기 관심을 쓰기도 하고 좀 얘기를 들어주려고 하고 시민들이 좀 참고 기다리고 계시면은 그 시민들의 인내라든지 이런 바람은 아예 무시하고 있는 것 같거든요. 이런 식으로 하면은 정말 우리 민주 시민들도 서초동으로 몰려가는 수밖에 없어요. 지금은 토요일만 몰려가는데 매주 몰려가가지고 서초동에서 한번 우리도 고래고래 한번 해야 되는 거 아닌가 싶을 정도예요. 네. 이 판사들 오가면서 그 험악한 소리 나오는 장면을 좀 보면은 그러면 이제 좀 정신 차릴라나 싶어요. 지금 판사들이 보니까 지난번 서부지구 폭동 사태에 약간 굴종하는 듯한 느낌도 보입니다. 서부지구 폭동 사태 같은 것에 전혀 절대 굴복하지 않겠다 이런 태도를 보여야 하는데 맞습니다. 서부지구 폭동 사태 같은 게 나면 어떡하지? 우리 몸조심해야 돼 이런 식의 태도예요. 그리고 제가 이 법조인이 아니라서 그런지는 모르겠는데 이 국민 있고 법 있는 거지 법 있고 국민 있는 거 아니거든요. 그래서 저는 약간 국민의 정서도 어느 정도는 좀 고려를 해줘야 되지 않나 재판부에서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자, 어쨌든 오늘 정말 황당한 거 하나 더 제가 말씀드릴까요? 사실은 이게 MBC 단독으로 나온 건데요. 김건희 씨가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한테 막 문자 같은 거 보내고 텔레 보내면서 이래라 저래라 막 얘기했다는 거 있잖아요. 그게 5월 15일 날 새벽 4시에 이원석 총장 관련된 그 찌라시를 보냈었어요. 그랬는데 윤석열 씨도 똑같은 걸 보냈다네요. 박성재 전 장관에게. 그러니까 부부가 나란히 새벽 4시와 아침 8시에 차례로 똑같은 메시지를 보냈다는 거예요. 김건희는 새벽 4시에, 남편은 아침 8시에. 근데 그 남편이 아침 8시에 일어났을 리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보기엔 김건희가 보낸 것 같아요. 남편 핸드폰으로. 하긴 출근도 통상적으로 11시에 하잖아요. 그러니까 8시 일어나가지고 저걸 보냈을 리는 없고 내가 봤을 때는 이거는 김건희가 남편 핸드폰에 원래 자기가 좀 건드리고 그런 데잖아요. 그랬던 것 같은데 어쨌든 지난해 5월 2일 날 이원석 당시 검찰총장이 서울중앙지검에 김건희 씨 디올백 수수 의혹을 수사할 전담팀을 만들라고 지시를 했는데 그로부터 사흘 뒤에 김 씨는 박성재 당시 법무부 장관에게 검찰 관련 상황 분석이라는 글이 담긴 메시지를 보냅니다. 전담 수사팀 구성을 누가 했는지 이원석 총장이 했는지 아니면 검찰국장이 했는지 파악해라. 색출해내라. 사실 이 내용이었거든요. 그리고 불과 8일 뒤인 5월 13일 날 법무부가 정말로 서울중앙지검에 지휘부를 갑자기 교체를 했죠. 그러니까 5월 14일 날인 그 다음 날 이원석 총장이 내가 거기에 대해서 더 이상 할 말이 없다. 침묵으로 정말 엄청나게 참는 듯한 그 모습이 딱 보였죠. 그리고 난 다음에 지휘부가 교체가 되고 난 다음에 5월 15일 날 새벽 4시에 김 씨가 다시 박성재 전 장관에게 속칭 찌라시를 보냈습니다. 이원석 검찰총장이 사퇴 요구를 받은 뒤 항의성으로 김건희에 대한 신속수사를 지휘했고 결국 수사팀 지휘부가 교체됐다는 내용인데 그 똑같은 찌라시를 아침 8시에 윤석열도 보낸 것입니다. 참네요, 진짜. 아이고, 어쨌든 중요한 거는 윤석열과 김건희는 한 몸이었다. 부부가 쌍으로 법무부 장관을 압박하면서 야, 내가 너 여기 앉혀줬잖아. 내 말 들어야지. 이렇게 좀 얘기한 것으로 좀 보이거든요. 근데 한번 우리가 전 세계적으로 알아볼 필요는 있을 것 같아요. 전 세계적으로? 법무부 장관한테 텔레그램으로 직접 지시를 이래라 저래라 내리는 사례가 있나. 이거는 저는 진짜 듣도 보도 못한 얘기라. 왜냐하면은 물론 대통령의 가족들이 어떤 개입한 경우가 있었다. 그러려면 본인이 무슨 보좌관이라든지 뭐 고문이라든지 이렇게 직함을 가지고 하는 경우가 있고 대부분은 뭐 비서관이라든지 뭐 비서실장을 통해서 장관한테 이야기지 이렇게 자기가 직접 텔레그램으로 전화도 아니고 저런 경우는 거의 없지 않나 싶은데요.
아니 그러니까 누가 솔직히 그런 짓을 하겠습니까? 말이 안 되는 거죠. 자기가 대통령보다 더 높은 자리에 있다고 생각하니까 저때 짓을 할 수 있는 거고 박성재 너는 내 꼬봉이야 이러니까 사실 저런 짓을 한 거죠. 게다가 국정원장한테도 문자 보내고 막 여러 사람한테 계속 보냈잖아요. 이 김건희 씨는. 아니 그리고 이제 내용을 알아보는 것도 뭐 분명한 얘기가 아니라 어디서 듣고 온 찌라시 같은 거 막 보내요. 찌라시 이거 맞나 확인해봐라. 이게 진짜 상상할 수 있는 일인가 싶습니다. 아 진짜 황당무계한데 여러분들 제가 또 좀 전에 이 얘기를 듣고 잠깐 이 얘기 계속 하기 전에 요건 꼭 말씀드리고 가겠습니다. 좀 전에 우리가 검찰이 항소 포기했다고 그랬잖아요. 이 패티 사건에서. 그랬는데요. 그 초코파이 항소심 무죄 받았다는 오늘 뉴스가 계속 나왔지 않습니까? 그 초코파이 항소심 사건에서 그 1,000원인가 뭐 1,100원인가 그거 이제 도둑질 했네 어쨌든 이제 그것 때문에 문제가 된 사건에서 재판부가 무죄를 선고했는데 검찰이 상고를 고심하고 있답니다. 실수라냐 진짜. 네, 조한유님께서 알려주신 거여서 제가 그래서 찾아봤더니 이렇게 돼 있네요. 검찰이 초코파이 절도 사건의 항소심 무죄 판결에 관한 대법원 상고 여부에 대해서 상고 여부를 검토하겠다. 일단 판결문을 보겠다 이런 입장을 밝혔다고 합니다. 이게 바로 전주지검에서 있었던 일인데요. 검찰은 지난달 30일 항소심 결심 공판에서 검찰 시민위원회의 의견을 수용해서 피고인에게 선고유예를 구형했었는데 항소심 재판부가 보안업체 직원들이 냉장고에서 간식을 꺼내 먹는 건 관행이었다라는 주변 진술을 토대로 당시 피고인에게 절도의 고의가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면서 공소사실 전부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이날 항소심 재판부의 판결로 검찰이 애초부터 무리한 기소를 했다는 비판이 사실 야기됐고 우리 전부 다 그래도 그나마 항소심에서는 정의가 실현됐다 좋아했습니다. 왜냐하면 1심에서는 유죄가 나왔거든요. 그런데 글쎄 여기에 대해서 검찰이 어쨌든 우리는 모르겠고 상고 여부 검토해볼게 판결문 볼게 이런 얘기를 지금 했다는 것인데요. 전북 완주군의 한 물류회사의 보안업체 직원인 A씨가 지난해 1월 18일 회사 사무실에 냉장고에 있던 450원짜리 초코파이와 600원짜리 커스터드를 꺼내 먹은 죄로 법정에 섰던 것이고 이 항소심 재판부 무죄 판결은 그 사건으로 기소된 이후로부터 2년 정도가 지난 다음에 내려진 것이었습니다. 그 당사자는 얼마나 속상하고 힘들었겠습니까? 근데 여기에 대해서 전주지검 상고 검토하겠다? 이게 있을 수 있는 일입니까? 이건 사실 법원도 무죄 판결이 아니라 공소 기각이 맞아요. 그렇죠. 사실 공소 기각이에요. 이게 왜 이게 사건이 이게 이런 것까지 법원이 개입하라고 법원 만들고 검찰 만든 거 아닙니다. 네. 아니 1,000원짜리 그것도 그냥 꺼내 먹은 거예요. 그래도 없는 것 그게 훔친 것도 아니고 그냥 원래 그렇게 먹으라고 놔두는 거 아니에요? 드는 사람이잖아요. 간식 놔둔 거란 말이에요. 근데 그것 좀 꺼내 먹었다고 이걸 기소를 했다? 기소했다는 자체가 웃겨요. 그렇죠. 이게 그리고 제가 전후 사정을 살펴보니까 이게 이제 그 회사하고 이분하고 좀 갈등이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갈등이 있는 상황에서 이분을 괴롭히기 위해서 회사가 이걸 고소 고발한 건데 검찰이 이걸 덥석 받아 먹어가지고 이걸 기소까지 간 겁니다. 그리고 이걸 50만 원 선고까지 했더라고요. 1심에서는. 이거 자체가 미친 짓이죠. 이 판사도 아니고 판사도 검사도 이거는 최소한의 기본 상식이 없는 사람들입니다. 이런 것들이 무슨 판사를 한다고 그런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제가 그 내용을 좀 더 보니까 이분이 하고 있는 직종이 보안 경비 일인 거예요. 그런데 보안 경비 직군에서는 이런 절도 사건으로 형을 받으면 이제 그렇죠. 다시 안 돼요. 예, 직에서 파는 거죠. 그러니까 직업을 잃어버릴 수 있는 상황인데 이분 주장은 그런 거예요. 냉장고에 있는 카스타드랑 초코파이를 동료들이 그거 그냥 먹어도 돼. 그거 맞아요. 먹었다는 거예요. 야, 근데 그걸 먹었다고 해가지고 이렇게 한 사람을 2년 동안 괴롭히고 지금 또 무죄가 나왔는데 항소를 고민한다고요? 정말 이게 있을 수 있는 일입니까? 제가 봤을 때는 그 회사에서 분명히 고소를 했을 거 아니에요? 네. 고소할 때 변호사비가 훨씬 더 많이 들었을 거예요. 한 10배는 더, 100배는 더 들었을 거예요. 고소인 그 고소대리 하면서 한 1,000만 원 들었을 건데 이 당사자 피고인도요. 산소 박사님이 그러시는데 변호사비만 1,000만 원 이상 들어갔대요. 그러니까 이게 도대체 뭡니까? 1,100원어치 먹었다고 1,000만 원어치 변호사비 쓰고 유죄받고 직업 잃어야 됩니까? 전 이거 보면서 이 나경원이라든지 이번에 패스트트랙 사건 같은 경우에는 의원직 지켜주면서 벌벌 떨면서 지켜주는데 이 1,100원 같은 경우 왜 이렇게 잔인무도하게 하는지 도저히 이해가 되지가 않아요. HIYAJ님께서 검찰 상고에서 무죄 나온다고 해도요. 변호사님 그 피고에는 변호사비 두 번 죽이는 것
되지 않겠습니까? 이 말이 딱 맞거든요. 맞아요. 예. 이거는 저기 무죄 나올 거를 각오하고 너 그동안 괴로워봐라 이거예요. 그러니까 양쪽 다 사실은 계속 변호사비만 들어가고 이 회사 너무한 거 아닙니까? 회사 실명은 왜 안 나오니까? 이제 뭐 그게 이제 언론이나 또 사실은 이게 기소 자체가 있을 수가 없는데 뭔가 기소를 만들어냈으니 이 고소를 했을 때 고소 대리인이 네. 또 전관예우 있지 않겠어요? 그 얘기를 내가 하고 싶은 거야 사실은. 뭐 검찰 출신 이런 사람들이 고소하니까 되지도 않는 사건 가지고 이렇게 괴롭히는 게 아닌가? 아니 상식적으로 생각해서 그 1,000원짜리 카스타드랑 초코파이 먹었다고 이렇게 사람을 괴롭히는 경우가 어디 있습니까? 이런 거야말로 항소 포기하고 공소 취소하고 공소 기각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아니 공소 기각에 SC당에서 공소를 받아주면 안 되는 겁니다. 저는 솔직히 이런 사건을 판사가 받아봤을 때 이 인간들이 나를 가지고 날 놀리나 이런 생각이 들었을 것 같아요. 그러면 나를 놀리나 판사를 놀리나 싶은 사건, 그게 바로 공소기각을 하라는 사건이거든요. 근데 판사가 떡하니 판결을 내렸다는 자체가 미친 거짓이죠. 이거는 검사나 판사나 또라이 거고 최소한의 기본 양식을 못 갖춘 사람들이 판사 검사를 하고 있는 겁니다. 이런 사람들은 그 자리에 있으면 안 돼요. 지금이라도 직책을 뺏어야 될 사람들이에요. 이 사람들은. 저는 장윤긴 선배 사무실 직원도 아닌데 방송을 하잖아요. 가자 꺼내 먹거든요. 근데 장윤긴 선배 저 고소하면 저도 이렇게 재판을 받을 수 있다는 거잖아요. 이거 말이 됩니까? 내가 그 얘기를 안 그래도 하려고 했어요. 패널도 여기서 뭐 함부로 먹지 마요. 여기 이제 물 먹지 마세요. 고소당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장영진 기자님을 검사 전관들이 싫어합니다. 그럴 일이 없습니다. 그럼 기각이네요. 진짜. 구조적으로 일어날 수 없는 일이에요. 맞아. 게다가 장영진은 검찰 정관을 선임해서 자기가 고소할 리도 없어요. 오히려 잘못했다 무고를 당할 수가 있어. 야, 진짜 너무. 이분들이 나를 너무 잘하고 계셔. 진짜. 검사들이 제일 싫어하시는 기자분이다. BHNH님이 이재명 대통령은 김지호 대변인을 청와대로 모셔가세요. 어쨌든 자, 정말 우리가 또 이렇게 장영진을 제물 삼아 한번 또 재밌게 방송해봤는데요. 사실 웃을 기분은 아닙니다. 너무 죄송합니다. 자, 오늘 윤석열 재판 다녀오신 우리 강지호 기자님 한번 얘기 좀 정리 좀 해주십시오. 네, 오늘 이제 증인으로는 여인영 사령관이 나오게 되었는데요. 여인영 사령관은 반성의 기미가 전혀 없었다라고 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계엄 당일날 어떤 일이 있었느냐 이런 식으로 이제 물어보니 계엄은 보통 평범한 날이었다. 계엄만 생각한 것처럼 말하는데 상당히 억울하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덧붙였던 얘기가 뭐냐? 이 당시에 이 처장들에게 음주 자제와 통신특선상이 대기하라고 지시를 내렸는데 이게 통상적인 일이다. 당시에 북한에서 오물풍선이 내려왔기 때문에 그게 지시를 했는데 만약에 통상적이지 않는다라고 하면 이 처장들이 술 먹었겠냐. 이 사람들 다 술 먹었다. 그러니까 이 본인은 이가 계엄과 관련되지 않았다라고 주장하고 싶은 거죠. 아니 게다가 네이버에서 바람의 방향을 예측한 것을 보고 북한에서 풍선이 내려올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했는데 자기네들은 술을 먹었다는 거예요 지금? 그렇죠. 왜냐하면 평소와 같은 날이었기 때문에. 아니 게다가 여인영 씨는 또 이제 와가지고는 자기가 체포라는 말을 쓴 거는 잘못 말한 거다. 네. 말했다면서요? 체포라는 말이 입에 밴 이야기다. 그러니까 군인으로 체포가 입에 밴 이야기라는 거예요. 본인은 체포라는 얘기를 안 했는데. 그리고 이제 여인영이 했었던 말이 뭐가 있었냐면 이 변호인 측이 물어보니까 내가 가장 하기 싫은 말은 부하들과 기억이 다른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부하들과 쟁점이 갈리는 부분은 증언하지 않겠다고 이야기합니다. 와. 근데 웃긴 점은 얘기해요.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 12월 3일 날 정성우와 저녁 식사를 먹습니다. 정성우 같은 경우에는 저녁 식사 때 성관이 내곡과 요조권 위치를 물어봤다라고 얘기를 해요, 여인영이. 여인영 같은 경우에는 당시에 얘기를 안 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오늘. 그거에 대한 이야기를 안 했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고요. 말을 또 바꿔버린 거네요. 그렇죠. 그리고 김대호 수사단장이 말한 이 14명의 체포 인원을 비원벙커 이송하라는 이야기를 하게 되는데요. 이거에 대해서도
아니 김대호 말고는 진술한 사람 없잖아요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아니 게다가 이 사람이 내가 왜 체포라는 용어를 사용했는지 모르겠다. 그냥 입에 뱉어 그런 말이다. 우리가 직접 체포도 하지 말라고 전달도 했다. 아 그럼 체포라는 말을 했다는 거 아니야 어쨌든. 그다음에 합수부 국가수사본부 100명, 조사본부 100명 이렇게 보내라고 한 거는 사실 근거도 없는 말이고 내 머릿속에만 있는 얘기인데 이런 말이 왜 나왔는지 모르겠다 이랬다. 그렇죠. 이제 당황해서 실수를 했는데 당시 훈련할 때 합수부 이런 거 구성할 때 네. 100명 정도 있으면 되겠구나라고 생각을 했대요. 그래서 이 100명은 내 머릿속에 있었다라는 거예요. 머릿속에 있는데 왜 밖으로 나와? 왜 밖으로 무슨 말이야, 나오냐고요. 도대체. 사람들이 다 독심술 하나? 뭐 전부 다 뭐 관심법 써요? 뭐예요 이거 지금? 그러니까 근데 이제 모든 쟁점에 대해서 본인은 지시하지 않았고 체포란 용어도 쓰지도 않았고 합수부도 꾸리지 않았다를 얘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여인영 이분이 체포나 검거라는 말이 입에 배어 있다. 그 자기 입에 배어 있다면 내가 모르겠는데 원래 군인들은 전부 다 기본적으로 체포 검거라는 말이 배어 있다라고 하는데 이 인간 대한민국 국민들을 바보로 알아요. 대한민국 국민의 절반이 남자고 남자들 대부분이 다 군대를 갔다 오는데 그럼 대한민국 국민들 남자들 대부분 다 체포 검거 이거 입에다 뱉겠네? 아니 지금 장난치나? 이게 지금 국민들을 바보로 하나? 아 이런 게 지금 별을 달고 아우 진짜 아니 저 예비역 대위 퇴역이구나 퇴역 대위예요. 근데 대위인데 그러면 나도 그럼 입에 체포 검거 입에 뱉어야 되네?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래요. 이 사람은 그래서 윤석열이가 뭐라 했잖아요. 뭐 야전 사령관이라는데 수사의 숫자도 모르고 진짜 무식한 놈이다 이랬잖아요. 아니 그리고 저는 기본적으로 이해가 안 되는 게 만약에 이 군인들이 우리 방첩사는 체포 검거란 말이 입에 배어 있다라고 하면 다 이해를 하겠어. 근데 문제는 뭐냐면 여인영이라는 사람이 방첩사에 있었던 사람이 아니에요. 방첩 업무의 전문가도 아닌 거야. 도대체 어떤 면으로 보더라도 체포라는 검거 이 두 단어가 입에 배일 수 없는 사람이에요. 아 그래요? 근데 지금 체포 검거 입에 배었다. 이거는 본인이 한 얘기, 그 한 얘기를 지금이라 주워 담으려고 지금 거짓말하는 건데 이게 지금 온 국민들 앞에 지금 다 중계 방송이 되고 있는 거 아닙니까? 이거 판사들이나 이게 법정을 우롱하는 것인가 동시에 온 국민들을 우롱하는 거고요. 역사를 가지고 지금 조롱하고 있는 겁니다. 아니 게다가 체포 명단 뭐 여기 그 인원 체크하라는 말이 나왔을 때 체포하라는 뜻이 아니라 위치 확인을 하라는 뜻이었다. 부하들도 체포라고 인식하지 않았을 것이다. 이런 얘기를 하고요. 그때 수갑하고 포승지를 가지고 갔었다. 이런 얘기 나오니까. 네, 그렇죠. 이거는 그냥 통상적으로 들고 가는 것이다. 출동할 때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아니 위치 확인하려고 저기 누구야? 그 국정원 차장한테도 전화해서 명단 불러달라고 한 거 아니었어요? 네. KT에 위치 확인해가지고. 위치 확인을 왜 합니까? 그러니까. 잡으려고 가서 위치 하는 거 하는 거지. 아니 위치 확인했고 포승줄 가지고 갔고 추각 가지고 갔으면 그 사람들이 무슨 생각을 가지고 있든 말든 그거는 체포의 의도가 있다고 보는 거지. 무슨 이제 와서 개소리야. 이것들이 진짜 국민들 바보로 하나. 군인이 돼가지고 진짜 말이야 확 그냥. 근데 이게 이제 어떻게 보면은 조희대 사법부가 직위원 재판부를 통해서 내란 재판을 허술하고 느슨하게 하다 보니까 이 피고인들, 내란 주요 임무 종사자들, 내란 수괴자들도 이제 기가 살아갖고 이런 모습을 보이는 것 같아요. 내가 법정에서 뭐 이렇게 하고 혹시 알아? 나 무죄 나올지? 직위원이 가족 오락관처럼 하는데 잘해줄지 몰라. 이런 확신이 있으니까 얼토당토 않은 짓을 하는 거지. 초기에 한번 우리가 그 사건 있었을 때 여인영이 체포됐을 그 당시에 생각하면 여인영이 있는가 없는가 다 물었어요. 그때. 그래, 맞아요. 그때 막 검사들한테 다 얘기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지금 태도가 180도 바뀐 거 아닙니까? 아 진짜 이 조희대 사법부 이거 정말 큰 문제입니다. 아니 근데 이렇게 말하면 사실 좋아서 웃을 사람은 윤석열 아닙니까? 윤석열 어떻게 하던가요? 네, 뭐 윤석열 같은 경우에는 오늘은 이제 중간에 말을 끼어들거나 하지는 않았습니다. 자기한테 좋은 말 하니까. 자기한테 이제 좋은 말 하니까 그런 건데 예를 들면 뭐 홍장원 차장이라든지 아니면 각정군 사령관 같은 경우에 본에게 불리한 말을 계속 하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그때는 중간중간 끼어들면서 그 증인의 말을 탄핵하려고 노력을 상당히 많이 했어요. 근데 여인영 같은 경우에 본인한테 유리한 이야기를 하니까 전혀 끼어들질 않았습니다. 얼마나 속으로 좋아서 웃었을까 생각이 드는데 그러면서 또 박지원 의원이 한 말이 진짜 특이합니다. 윤석열 씨가 자기 변호인단한테 나 도와주지 말고 내 와이프나 도와달라. 김건희 여사 좀 도와달라. 사랑한다는 말 좀 전해달라. 이렇게 말했다고. 박지원 의원님도 참 주책이시네요. 왜요?
왜요? 왜요? 진짜 주책이시네. 또 왜 그래요? 또 왜? 이것도 어디서 들으신 얘기요? 아, 근데 진짜 이게 에이. 오늘 앵커 리포트에 나온 거예요. 제목이 뭔지 알아요? 잘못된 사랑이요. 혼자 한 사랑 아닐까? 짝사랑? 이게 YTN에서 오늘 오후 4시 18분에 올라온 기사예요. 여기서 지난해 5월에 김건희 씨가 박성재 법무부 장관에게 보낸 텔레그램 메시지 내용이 이제 공개되면서 뭐 어쩌고저쩌고 이제 나왔던 얘기인데, 요게 그 박지원 의원이 아침에 그것과 관련해서 그 김태현의 정치쇼에서 이거를 방송을 했나 봐요. 그러면서 뭐라고 했냐면, 같은 시간에 중앙지방법원에서 재판을 받았잖아요. 이 김건희 씨가. 이때 윤석열이가 진짜 순해 보여요. 그 변호사들 보고 나한테 와 있지 말고 영부인 가서 도와줘라. 그리고 사랑한다는 말을 꼭 전해줘라. 이렇게 말하더라. 참 두 분이 서로 사랑하는 거는 정말 좋지만 이거야말로 정말 잘못된 사랑 아니겠느냐. 이런 얘기를 좀 했다는데, 참 진짜 아유 정말 뭐 할 말이 없습니다. 솔직히 말해서. 자, 어쨌든 요 얘기들도 중요하고요. 요거보다 더 중요한 게 이제 헌재에서 나왔습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 윤석열 씨가 공수처에서 그 서부지방법원으로부터 체포영장 발부받아가지고 집행하려고 했었을 때, 공수처는 그런 거를 발부받을 수 있는 권한이 없다 이러면서 권한쟁의 심판 청구를 했거든요. 저는 이게 왜 권한쟁의 심판을 냈는지를 모르겠어요. 이거 어떻게 이런 구성을 해가지고 이걸 그래도 변호사들이 써서 청구를 했을 거 아닙니까? 이 변호사들은 뭐라고 썼는지 그 청구서 내용을 좀 제가 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도대체 이런 황당한 권한쟁의 심판을 낸 대리한 변호사들은 누군지 그 이름을 좀 알았으면 좋겠어요. 누구예요? 그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 유명한 사람들. 근데 진짜 정말 깜짝깜짝 놀랐습니다. 제가 그래도 나름 헌법 전공인데. 아, 그래요? 저는 안 그래 보이는데. 박사 과정을 마치긴 했습니다. 그러시구나. 아니, 그럼요. 제가 박사 과정 마쳤어요. 다들 안 믿으시는데 박사 과정 마쳤어요. 예. 자, 어쨌든 오늘 그래서 헌법재판소에서는 재판관 9명 전원 일치로 이거는 우리 심판 대상도 아니다. 이런 거 우리한테 보내지 말라 하면서 각하 결정을 내렸습니다. 아이고, 코링 오케님 이걸 또 안 읽어드릴 수가 없네. 장 기자님, 변호사들이 정상으로 보이십니까? 노영희 변호사님. 변호사 아니신가 봐요. 저는 변호사인 줄 알았는데. 아, 진짜 좀 부끄럽습니다. 네, 제가 봐도 그 사람들은 정상이 아닌 것으로 보입니다. 자, 이 얘기 한번 해보겠습니다. 추경호 의원, 추경호 전 원내대표 체포동의안 오늘 찬성 172표, 반대 4표, 기권 2표, 무효 2표를 통과가 됐는데요. 와, 여기서 사실은 이제 핵심은 이거였습니다. 국민의힘 의원들 중에서도 찬성표를 던진 것으로 지금 보이는 사람이 있다는 거죠. 지금 반대 4표밖에 안 나왔다는 거. 이게 지금 의미가 있는 것 같아요. 어떻게 됐습니까? 국민의힘은 사실은 밖으로 나갔기 때문에 지금 찬성표를 던진 게 아니라 범여권이 있잖아요. 범여권에서 반대표 4표는 제가 봤을 때는 개혁신당 쪽에서 한 게 아닌가 그런 의심이 들고요. 어쨌든 이 부분 관련해서 오늘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가 굉장히 민주당하고 특검을 비난했어요. 그러면서 이재명 정권의 어떤 붕괴의 트리거가 될 것이다. 그래서 제가 논평 썼습니다. 야, 추경호가 왜 그러면 구속영장이 청구되고 체포동의안이 되냐. 니들 다 계엄의 밤날 계엄 해제 결의안에 참여했어야 되는데 추경호 때문에 90명 가까운 국민의힘 의원들이 거기에 참여하지 못했고 결국은 아직까지도 국민의힘이 내란 잔당이라고 손가락질 받고 있는데 왜 그때 그 얘기는 안 하고 추경호 체포동의안 표결 진행된 것만 비난하냐. 바보냐. 제가 이렇게 세게 비난했어요. 아, 잘하셨습니다. 송원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영장이 기각이 된다면 사법부마저도 내란 세력이라고 몰아붙일 것이다. 민주당은 하늘 우선 줄 모르고 천벌받을 짓을 하고 있는 것이다. 이런 얘기를 지금 하고 있네요. 지금 국힘당이 받고 있는 게 천벌 아닌가요? 저는 그 생각이 들거든요. 사실 지금 뭐 정성호 장관이나 이런 분이 좀 약간 흐물흐물하게 하고 있고 검찰이 대부분 또 내란 세력에서 장악돼 있고 법원 역시 사실상 내란 동조 세력이 주도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이 정도로 그치고 있는 거지. 만약에 정상적인 사법부, 정상적인 검찰이었으면
국민의힘 지금 남아나질 않았을 거예요. 네. 추경호도 벌써 몇 달 전에 감옥에 갔을 겁니다. 네. 그럼 고마운 줄 알아야지 뭘 이렇게 잘났다고 이렇게 입을 나불대는지 모르겠어요. 자, 근데 어쨌든 추경호 원내대표에 대한 체포동의안 가결과 관련해서 좀 전에 김지호 대변인께서는 개혁신당에서 반대표 던진 거 아니겠냐 했는데 실제는 그렇지 않았다고 얘기합니다. 네. 국회에서 이 체포동의안 가결된 것과 관련해가지고 개혁신당 관계자는 소속 의원이 3명이잖아요. 네. 그러니까 반대표를 던진 의원은 없는 것으로 안다 이렇게 말했대요. 아, 그래요? 그럼 반대표를 누가 던졌을까? 무기명 투표였지만 민주당과 조국혁신당 등 범여권에서 이탈표가 나온 거 아니겠느냐? 이렇게 좀 본다는 겁니다. 개혁신당이 이간질 시키려고 그런 거 아닐까요? 아, 갑자기 이상해진대요. 솔직히 말하면. 개혁신당 3명이 그러면은 자기네는 뭘 던졌다는 거예요? 반대표를 안 던지고. 반대했겠죠. 반대했겠죠. 그럼 어쨌든 표가 4표가 나왔으면 개혁신당 의원 3명이잖아. 그렇죠. 한 명은 누구예요, 그러면? 추경호 의원이랑 친한 여당표인가? 잘못 눌렀을 거라고. 종종 실수할 때가 있지. 아, 그런가요? 네. 개혁신당 관계자는 어쨌든 중요한 거 소속 의원 3명 중 반대표 던진 의원은 없다. 아마도 민주당과 조국혁신당에서 이탈표가 나온 것으로 보인다. 이런 얘기를 좀 했다는 것인데요. 영장이 발부되겠습니까? 기각되겠습니까? 이건 지켜봐야 될 것 같아요. 그럴까요? 왜냐하면 근데 이게 영장 실질심사가 12월 2일인가 지금 이때잖아요. 네. 그러면 그날 밤 지나서 12월 3일 새벽에 결과가 나와야 되는데 12월 3일이 하필이면 내란의 밤이 딱 1년 되는 날이잖아요. 또 그날이야. 그러니까 지난번에 사실 이제 본회의 그 날짜가 좀 지나가지고 이번에 이제 해서 이게 통과가 된 거라서 이거 일부러 그런 거다 민주당이 그런 얘기가 좀 있던데 맞습니까? 어떻게 그렇게 일부러 그러겠습니까? 아니에요. 저희가 뭐 신도 아닌데. 네. 자, 어쨌든 중요한 거. 지금 이제 재판부 법원이 상당히 정치화돼 있어가지고요. 모든 결론을 정치적인 영향을 놓고 판단을 내리는 것 같습니다. 지금 패스트트랙 사건만 해도 여기서 몇 명만 사실 그 의원직 상실형이 나오면은 국힘당이 그 개헌 저지선을 상실하거든요. 그러니까 그 상실하게 그걸 지켜주려고 엄청 노력했다라는 그런 게 너무 역력하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로 이번에 이 추경호 체포동의안 역시도 법원은 상당히 정치적인 결론을 내릴 겁니다. 사법적인 결론이나 이게 아니라 정치적으로 이것이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이냐. 추경호를 구속시켰을 때 이것이 나중에 어떤 여파를 미칠 것이며 그 사법부에는 또 어떤 영향을 미칠까 이걸 되게 고민할 겁니다. 제가 몇 번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그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 영장이 나오기 어려울 거다. 왜? 박성재 영장을 내면은 곧바로 이거는 조희대 영장하고 이어진다. 거의 구조가 똑같다. 근데 이 구조와 좀 유사한 게 또 추경호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한 행동은 그 사람들이 한 행동은 그렇게 위법하지 않아요. 내란과 연관시켰을 때 위법한 걸로 보이는 겁니다. 이렇기 때문에 그리고 이걸 받아들이게 되면 추경호를 받아들이게 되면 박성재도 받아들여야 되고 박성재 받아들이면은 조희대도 받아들이는 연쇄 효과가 있기 때문에 정치적인 판단을 내릴 겁니다. 이 사법부 같은 경우에도 상권 분립이 돼 있어가지고 각자의 사실 영역을 침범하면 안 되잖아요. 네. 근데 이제 법원 같은 경우에 이재명 대통령이 나올 때 재판 진행이라든 이런 거 봤을 때 사실상 침해를 했었고 지금 정치적 판단은 계속하지 않습니까? 근데 본인들 같은 경우에 계속 사법권 독립 이런 얘기 하는데 계속 이런 식으로 나오면 과연 사법권 독립을 지킬 수 있겠느냐? 저는 역으로 공격이 들어올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런 식으로 계속 한다고 하면. 그럴 수도 있겠네요. 아, 근데 참 추경호 같은 자가 구속이 안 되면 정말 대한민국 어떡하죠? 저 진짜 답답할 것 같아요. 다 모든 분이 그 12.3 계엄의 밤날 발을 동동 구르면서 TV를 보셨겠지만 저도 뭐 인터넷 방송에서 중계 방송을 하면서 그게 너무 답답하더라고요. 막 국민의힘 나경원 의원이 차에서 내려가지고 그 횡단보도에서 이리 갈까 저리 갈까 이리 갈까 저리 갈까 하다가 국회 본청으로 안 가고 결국은 당사로 가고 정말 그때 진짜 민주당 의원들이 막 흩어지거나 자기 안위를 위해서 그때 국회 본청에 나타나지 않았다면 한 24시간만 지나도요 아마 얼마나 많은 사람이 체포되고 얼마나 많은 사람이 목숨을 잃었겠어요. 맞습니다. 생각만 해도 소름이 끼치는데 네. 그러한 유일한 방법이 국회에서 계엄 해제 결의안을 통과시키는 거잖아요. 그런데
국민의힘 대다수 의원들이 이 추경호라는 사람 때문에 거기에 참여를 못했습니다. 근데 책임을 묻지 않는다고요? 아, 저는 이거 사법부가 정말 구속영장 발부 안 하면 정말 국민들이 들고 일어나야 된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어쨌든 추경호 의원은 매우 강력하게 지금 항의하고 있습니다. 이건 내란몰이 정치 공작이다라는 얘기인데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지금 민주당 정권은 전대미문의 3개의 특검을 동시에 가동하면서 국민의힘을 탄압, 말살하기 위한 정략의 도구로 이용하고 있습니다. 다른컨대 저에 대한 영장 청구는 국민의힘을 위헌정당 해산으로 몰아가 보수정당의 맥을 끊어버리겠다는 내란몰이 정치 공작입니다. 네, 이게 이제 만약에 영장이 발부가 되면 사실은 국민의힘이 위헌정당이라는 거를 인정하는 셈이 그렇죠. 되는 거거든요. 사실 이게 되면 딱 맞는 것이 국민의힘에서 국민의힘 소속의 대통령이 내란을 일으켰어요. 그리고 네. 그 국민의힘 소속의 그 원내대표가 내란에 동조 혹은 방조를 한 겁니다. 그리고 거기에 많은 국회의원들이 참여 가담을 했습니다. 이렇게 되면은 위헌정당을 피할 길이 하나도 없어져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여기 결정적인 하나인데 한동훈이 그때 이제 계속 내란을 이제 위헌이라는 식으로 계속 했기 때문에 그나마 괜찮았는데 문제는 한동훈을 스스로 쫓아낸 게 국힘당이란 말이에요. 쫓아내는데 적극적인 역할을 했던 사람이 또 추경호란 말이에요. 이렇게 돼버리면 추경호가 감옥에 가는 순간 사실 국민의힘은 내란 정당, 그렇죠. 위헌 정당이란 말 피하기 어려워지죠. 어쨌든 그래서 지금 추경호 구속 청원서라는 게 지금 청원 운동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전 국민의힘 원내대표 추경호는 내란의 힘 윤석열 등과 직접 통화한 내란 가담자입니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추경호가 구속되도록 청원서에 함께해 주십시오. 이런 운동이 지금 벌어지고 있는데 사실은 추경호 원내대표가 처음에 수사받고 와가지고는 절대 발부될 리가 없어 이렇게 기뻐했다가 어제 그 한덕수 전 총리에 대해서 15년 구형된 걸 보고는 세상에 한덕수 전 총리가 특검하고 짰나 보다 이러면서 괴로워했다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한덕수 전 총리하고 추경호하고 7분간 그때 통화를 했거든요. 그래서 한덕수 전 총리가 7분간 무슨 내용으로 얘기했는지를 특검에게 얘기해주고 실제 특검으로부터 은혜를 받았을 것이다. 지금 이런 걱정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가능하겠습니까? 사실 한덕수 총리한테 구형된 15년이 사실 싸다 이런 얘기를 많이 하지 않습니까? 네, 맞아요. 너무 싸게 끊어줬다. 그렇다면 뭔가 하나를 빼줬다라는 것이 되는데 혐의하에서 빼준 걸로 보여지는데 그 중에 그 하나가 뭐냐? 그 추경호한테 연락을 해서 그 계엄 해제 못하게 해달라. 계엄 해제를 방해하라는 그런 요구나 이런 청원 또는 이런 협의 이런 것들을 혐의에서 빼줬다면은 네. 징역 15년이 나올 법도 하죠. 그렇죠. 그래서 아마 추경호는 내 거 빼주고 대신에 나를 고발했는데 꼰질렀나 보다. 너무 저렴해요, 단어가. 꼰질렀다지. 근데 아마 우리 시청자들은 금방 이해하실 겁니다. 네네. 근데 너무 정확한 표현이긴 합니다. 어쨌든 중요한 거는 그래서 영장이 기각되냐 발부되냐가 매우 중요한 상황이 됐는데 지금 또 이 상황에서 불안해하고 있는 사람이 또 한 명 있죠. 김건희 씨입니다. 김건희 최측근인 유경옥 행정관. 김건희가 허위 진술 요구했다. 이런 그 청탁금지법상 그냥 너 같은 사람은 죄 안 받고 이 물건을 전달해준 사람만 죄를 받으니까 안 받았다고 해라. 그래야지 다른 사람들도 괜찮은 거 아니냐. 이제 이런 얘기를 해서 자기가 허위 진술을 했는데 이번에 결국 어쩔 수 없이 내가 진실을 말하겠다 하면서 카트로 실어가지고 선물을 잔뜩 갖다 줬다. 근데 목걸이는 못 봤다. 이런 얘기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이건 결국 김건희와 손절을 예고한 것인지 혹시라도 유경욱도 검찰하고 뭔가 플리바게닝 같은 거를 할 가능성이 있는 건 아닌지 어떻게 생각하세요? 지금 이제 그라프 목걸이를 부인한 거 보니까 네. 김건희와 아예 지금 단절을 한 게 아니라 부분적으로 본인이 샤넬백 같은 건 너무 이게 지금 자기가 바꿨고 깊숙하게 개입돼 있잖아요. 영상 통화도 사실은 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 관련해서는 크게 처벌받을 사항이 아니라고 생각하고 있는 사실을 그대로 얘기한 것 같고 그라프 목걸이는
본인이 전달한 걸로 되면 사실 김건희가 중형을 피할 수가 없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요건 또 제외해서 어느 정도 김건희와 절충을 해서 이런 답변을 하는 것 같습니다. 오, 예리한데요. 그리고 사실 명품 뭐 가져보신 분들은 아시겠습니다만 규모가 크면 클수록 가격이 그렇게 비싸진 않아요. 명품은 가격이 작으면 작을수록 가격이 비싸지는 그런 특징이 있지 않습니까? 그라프 목걸이야 이런 거면 6천만 원, 8천만 원 합니다만 명품 백 1,000만 원이거든요. 사이즈는 명품백이 몇 배가 크지만 가격은 오히려 작은 게 더 비쌉니다. 그러니까 카트로 실어 갔다라는 거는 좀 규모가 크다, 뭐 그 사이즈가 있다라는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자기는 싼 것만 가져갔다는 얘기입니다. 이거는 어떻게 보면은 그 특검의 수사 방향을 혼선을 시키는 걸 수도 있고 오히려 그 수사 초점을 흐리는 그런 용어일 수도 있습니다. 네. 명품백 같은 거 본 적 있어요? 안타깝게도 아직까지는 제가 받아본 적이 없습니다. 본인은 받는 게 아니라 주는 사람 아니에요? 아, 그런가요? 또 남녀 평등 시대인데 받을 수도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맞습니다. 기대하고 있겠습니다. 네, 근데 이렇게 그냥 열심히 법정만 드나들어서는 그걸 살 수가 없다는 게 현실입니다. 그렇죠. 자, 여러분들, 우리가 좀 사실은 조금 하도 상황이 조금 짜증나고 속상해서 그냥 여러분들하고 좀 웃으면서 그냥 얘기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어떤 분이 야, 지금 웃음이 나올 때냐 정신 차려라 이렇게 혼돈 내주시는데 안 그러면요 정말 살 수가 없어요. 어저께 제가 너무 흥분하면서 막 좀 진지하게 방송을 했더니 너무 다들 깝깝해 죽겠다, 답답하다 이런 얘기만 계속 하셔서 사실은 제가 오늘 조금 일부러 조금 더 흥분을 가라앉히고 여러분들에게 좀 얘기를 했는데요. 사실 이게 현실이 되면 안 됩니다. 여기 지금 나오시는 우리 그 동접하시는 분들 중에 큐브릭 님이 좀 힘들어도 응원합시다. 다 잘 될 겁니다. 예, 그리고 어차피 시간은 우리 겁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주셨는데요. 맞습니다. 결국에는 진실은 밝혀지게 마련이고 사필 기정이 될 겁니다. 우리 한번 제대로 한번 대한민국을 믿어봅시다. 대한민국 그동안에 어떻게 여기까지 왔는지 생각하면 우리가 지금 화를 많이 내고 이러는 것이 다 전달이 될 것이고 그분들도 마음속 깊이 뭐가 옳은 것인지 생각하지 않겠나 싶습니다. 저는 그리고 한덕수 총리 15년 구형했지만 재판부가 20년 이상 분명히 선고할 거라고 믿고요. 지겨운 재판부에서도 이렇게 허허실실하면서 재판은 하더라도 또 이 한성진 부장도 그냥 너무 지쳐가지고 재판하기 싫은 사람처럼 하고 있어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윤석열에 대해서는 제대로 된 판결 내리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렇게 우리가 좀 믿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또 착한 사람들끼리 모여있는 이 착한 보험 파트너스 여러분들께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더 착한 보험 파트너스는요. 단순 보험 가입만 하는 곳이 아니고요. 최적의 보험 플랜을 제안해주는 곳입니다. 현재 가입된 보험이 당신에게 맞는지 진단 서비스와 리모델링 안내부터 맞춤 상품 제안까지 여러분들에게 꼭 해드리고 싶습니다. 1644-1236 또는 010-76하나들의-3303으로 연락하시면요. 여러분들하고 언제든지 의사소통이 되니까 꼭 한번 연락해서 문의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요. 최대 128만 원의 혜택을 놓치지 마십시오. 인터넷 TV 신규 가입 시 48만 원, 휴대폰 구입 시 최대 50만 원, 정수기 렌탈 시 최대 30만 원 혜택을 드립니다. 인터넷 가입과 동시에 알뜰폰 또는 휴대폰 세례 장만 없이 현재 쓰고 있는 휴대폰의 통신사만 변경해도 최대 30만 원의 혜택을 돌려드립니다. 인터넷 성능은 다 비슷하기 때문에 혜택을 잘 비교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비교원은요. 23년 동안에 60만 명의 누적 가입자 그리고 983억 원의 누적 현금 상환품이 지급된 회사이고요. 개인정보 보안도 철저해서 한 건의 보안 사고도 없었습니다. 8억 원 이상의 보증보험에 가입해서 한 번도 억울한 일이 없도록 준비되어 있는 회사입니다. 인터넷 휴대폰 정수기 비교는 비교원에서 하십시오. 그리고 지인 추천 이벤트가 강화됐습니다. 추천한 분이 인터넷 TV 가입하게 되면 8만 원권 신세계 상품권을 드린다고 합니다. 인터넷 비교원 기존 가입자 본인에 대해서만 얘기되는 거니까 혹시 좀 헷갈리지 마시고요. 자세한 내용은 1670-2571, 1670-2571를 통해 상담 받으시거나 네이버에 비교원을 검색하시고 상담 신청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스픽스 보고 전화했다고 하시면 비밀 혜택을 더 드리니까 문의 많이 주시고요. 또 공동구매 최저가 스픽스몰 여러분이 많이 이용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김치, 육회, 대방어 등 제철 음식들이 다양하게 준비되어 있습니다. 스픽스몰 구매해 주시면 스픽스에게 매우 큰 힘이 됩니다. 제가 사실은 지금 오늘 발음이 조금 안 좋았는데 왜 그러냐? 하도 입을 씹어대는 거예요. 제가 피곤해서 죄송하게 생각하는데 이렇게 지금 우리 국민들이 다 피곤하다. 그렇지만 결국 끝은 보인다. 이 말씀 제가 드리면서 여러분들 오늘 또 시청해 주셔서 감사하다고 인사 전하고 싶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